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법원직 기출 지문하고 그리고 예상 지문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이번 강의를 이제 수강하셔도 되는 대상 같은 경우는 제 기본 강의라든지 판례 강의, 기본 강의하고 판례 강의를 이제 수강하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결국 민법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하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할 내용 같은 경우는요, 무턱대고 어려운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행부터 서기보 시험까지 이미 기출된 내용 중에서, 기출된 지문 중에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 알겠죠? 주로 중심이고, 더하기 그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장차 앞으로 이제 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지문 해서 출제 예상 지문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복습의 문제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마 이 강의가 이제 일주일에 2회씩 해가지고 한 회부당 대략 한 30분 정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꼼꼼하게 읽고 끝낸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강의 듣고 프린트 다 읽으신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기본서를 가지고 한번 쫙 정독을 하시면서 그 관련 범위 내까지 한번 다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강의니까요. 꼭 집중해가지고 한번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 1페이지부터 봅시다. 1페이지 펼치시고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은요, 이른바 간습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했었거고요. 요건 부분 가시면요, 이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의 성립이 이제 이루어지려면요, 첫 번째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간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둘 다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사실인 간습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한 번 더 요건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전체 법질서죠. 헌법이라고 하는 등등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간습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종래 간습법인 경우라 할지라도 현재 전체 질서와 비교했을 때 반했을 경우는요, 간습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까지 배웠고, 판례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판례가 이른바 상속회복청구권이었죠. 상속회복청구권 판례. 복습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두 번째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실 이른바 종중원이죠. 종중원으로서 여성 같은 경우도 종중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이었다 하시고 조금 뒤에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오시면 요건 다 구비했을 때 효력 같은 경우는요, 통설 판례 입장에 근거해가지고 이른바 보충적 효력설이죠. 보충적 효력설이라고 하는 것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 역시 또 공부하실 때 가정, 의뢰, 준칙 사건을 한 번 더 떠올리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볼 내용은요, 요건 3번 중에서도 니은번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문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지우고, 자, 1번 지문 가시면 공동 손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같은 경우는 성년이 됐을 경우는 남녀 성별 관계없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간습법이다. 일단 먼저 대법원 다수견부터 봅시다. 즉, 객관시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답인 다수견에 의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성년이 필요하죠. 성년만 될 수 있다 해서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후손 중에서도 미성년자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에 의해서 대신 권리가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잘 비교를 하시고요. 두 번째, 성년이라면 성별은요, 딸, 아들 같은 경우는 관계없다, 무관하다. 그래서 현재 다수결에 의하게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차별 없이 둘 다 종중원이 될 수가 있다.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이 딸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여러분들, 여성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며느리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종중원이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절대 혼동하시면 아니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데, 요건을 구비했을 경우, 즉 성년이 됐고 성별 관계 없으면 당연히 즉 별도의 의사표시 필요 없거든요. 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냐면, 이 사건의 별개 의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가 아니고 성년이면 딸인 경우는요, 그 종중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가입 의사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거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 성년이 된 딸 같은 경우는 가입 의사를 표명함으로써라고 나오면요, 틀린 지문입니다. 당연이기 때문에 꼭 틀린 지문 처리를 반드시 하시고요. 됐죠? 마지막 네 번째가 법률이 있었을 경우는 법률에 의하고, 없었을 경우는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도 없었을 경우는요, 조리죠. 해서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 근거는 조리에 의한다. 그럼 다시 1번 지문을 가시면요, 제일 끝에 현재 간습법이 아니라 현재의 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문 가시면요, 자, 성년으로서 제한을 가하는 종래 간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까지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성년인 여성분 같은 경우도 여기죠. 가입 의사라고 하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된다 아니었죠. 해서 이것은 별개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옳은 지문 되려면요, 당연히가 옳은 지문입니다. 당연히가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의사에 대해서 표명한 바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종중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결국 2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페이지 빨리 한번 1번, 2번 지문을 한 번 더 빠르게 확인하시고요. 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페이지를 보신 다음에 권리 남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있는 그 남용 판례 같은 경우는요, 아주 많은 쟁점이 있는 사안들이니까, 날선 민법 기본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뒤적거려 가지고 조문 찾으시고,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일반 조문지 가지고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남용인데, 자, 지금부터 볼 판례를 100% 이해를 하려면 유치권부터 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보시면요, 소멸이다.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어떠한 X라고 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자가 그 A의 점유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키워드 침탈했다. 먼저 1번 가시면요, 이렇게 B가 A의 점유를 침탈했을 경우에 A의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멸되느냐의 여부인데, 민법 제 328조를 빨리 보시면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소멸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B 같은 경우가 A의 점유를 침탈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A 같은 경우는요, 그 점유라고 하는 것을 상실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민법 제 328조에 근거해 가지고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됩니다. 소멸된다. 다만 빨리 여러분들 민법 제 192조 제2항 단서를 보시죠. 192조 2항 단서를 보시면 A 같은 경우가 민법 제 204조에 근거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점유라고 하는 것을 회복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요, 만약 A 같은 경우가 204조에 근거해 가지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침탈당했던 점유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시면 회복했다면 처음부터 A 같은 경우는 점유를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A 같은 경우가 점유를 상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처음부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용민법, 즉 일본 민법의 경우와 달리 현행 민법 같은 경우는요. 192조 2항 단서에서 말하기를 점유를 회복했을 때를 구한다. 즉 점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비교했을 때 자, A 같은 경우가 204조 요건을 보겠지만 다 구비해가지고 B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회복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실제 아직까지는 회복 안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A 같은 경우가 점유라고 하는 것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회복한 건 아니고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도 192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처음부터 A가 점유를 상실한 게 아니므로 처음부터 A의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채심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했지만 현행법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따라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한 다음에 집행을 해가지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회복하지 않았다면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된 게 아니고 계속 소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멸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게 되면 틀린 지문이니까 회복한 문제하고 회복 가능성의 문제를 반드시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과연 A가 B한테 민법 제204조에 근거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했을 때 204조의 요건을 하나하나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A가 B한테 점유 회수를 청구하려면요. 첫 번째 목차 가번 점유의 침탈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기본선 문장이 뭐였습니까?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A, 즉 점유자 A의 의사에 반해서 뺏긴 것을 의미한다. 절치강치. 따라서 침탈을 쭉 빼가지고 사기당한 사치의 경우는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근거해가지고 A가 B한테 목적물의 인도를 내어준 것이지 뺏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의 경우는 침탈당한 경우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따라서 방금 봤던 사안에서 만약 B가 A한테 기망을 해가지고 A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근거해가지고 B한테 이제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침탈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해수를 청구할 수 없다까지 꼭 정리하시고 두 번째 피고 같은 경우는요 현재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B 같은 경우가 A의 그 X 점유를 침탈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B가 가만히 점유를 하고 있었을 경우는요 당연히 A가 B한테 점유의 해수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B 같은 경우가 침탈해가지고 그 다음날 C라고 하는 자에게 팔아버리고 C한테 인도해버린 겁니다. 즉 B 같은 경우가 과거의 침탈자이지만 현재 점유중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 A가 B한테 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 침탈한 사실이 있지만 지금 현재 B가 점유중이 아니었을 경우는요 A가 B한테 해수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방금 봤던 사례에서 B 같은 경우가 C라고 하는 자에게 그 X를 매도하고 인도를 했다. 해서 C가 지금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특별승계인 C 같은 경우는 A가 C에게 점유 해수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빨리 민법 제204조를 보시고요. 특별승계인의 경우는 침탈당한 사실 등에 대해서 악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있지만 선의에 불과한 경우는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B가 C, 선의인 침탈에 대해서 선의인 C한테 목적물을 매도해가지고 인도했을 경우는요 A는 B, C 둘 다에게도 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중이 아니니까 C 같은 경우는 특별승계인인데 선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A 같은 경우가 B라고 하는 자에게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문제인 것이지 해수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이 있었을 경우는 그가 선의인 경우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고
침탈당한 사실 등에 대해서 C가 악이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제척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준수를 할 것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 답원에 있는 제척기간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출소기간으로 본다. 따라서 제척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요, 재판상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요구한다까지 판례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한 번 더 204조의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 사유의 제한이 있죠. 따라서 점유를 침탈당했다고 하는 사유의 제한이 있고, 두 번째 상대방의 제한이 있죠. 따라서 특별 승계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가 악일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인적 범위에도 제한이 있다. 세 번째 기간상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중요한 게 뭐냐, 민법 제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점유권에 항해가지고 해수를 청구하는 경우하고, 민법 제213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소유권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하는 경우를 항상 구분하자. 즉 물권적 청권에 대해서 사례 문제를 풀거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 점유권에 기한 물청과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구분하지 않고 막 풀어버리면요 다 틀려버린다.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사유의 제한이 없죠. 사유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A 같은 경우가 그 X 동산의 소유권자였습니다. 그 소유권자 A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치했을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적 범위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B 같은 경우가 그 목적물을 침탈한 다음에 제3자 선의의 C한테 인도했다. 그래도 A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요 C한테 행사할 수 있다. 요때 A가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했을 때 그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항변 사유가 뭐였습니까? C 같은 경우는 민법 제249조에 있는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겠죠. 배울 거고, 세 번째 가시면요 시적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하는 경우는요 제척기간이라든지 소멸시효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까지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점유권에 기한 물청과 소물청을 비교해 가지고 한 번 더 꼭 암기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해보고 이거 가지고 한번 중요한 판례 한번 봅시다.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 매수한 자가 한번 끊으신 다음에, 여러분들 유치권의 경우는요 결론부터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어도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이루어지는 게 대원칙이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지만 압류 이유 같은 경우는 되게 별거. 일단 원칙은 인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수했던 매수했던 B 같은 경우가 그 유치권자 A의 점유를 침탈해가지고 유치권을 소멸시키고까지 민법 제328조를 읽으신 분들은 판결을 읽히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자의 판결에 근거한 회복조차 힘들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B 같은 경우가 침탈 여부에 대해서 선의였던 제3자 C라고 하는 특별 승계인한테 그 X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A는 더 이상 C에게도요 해수를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B가 결국 선의의 특별 승계인 C한테 고의적으로 점유를 넘겨버려 가지고 더 이상 A 같은 경우가 민법 제204조에 근거해 가지고 점유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대려 또 B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A한테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는요 당연히 남용에 해당하겠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결국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자, 출제 예상 지문입니다. 중요한 지문이고요. 자, A 같은 경우는 건물 신축 공사 대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했는데, 자, 민법 공부 많이 했으니까 딱 이만큼 읽으면 떠오를 게 두 가지가 있네요. A 같은 경우는 공사대금 채권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A 같은 경우가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에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 유치권 요건을 보시면 민법 제320조 1항과 2항을 떠올리신 다음에
다 까먹었다 할지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 타인 소유의 물건. 그럼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수급인 A 같은 경우가 건물 도급 계약에 의해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도급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축 건물이 수급인 A 소유가 아니고 도급인 소유였으니까 타 물건이었으니까 A 같은 경우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 다음 그 후에 B 같은 경우가 경매 절차에서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매수해가지고 이전 등기해가지고 소유권 한 다음에 유치권자 A의 점유를 침탈해가지고 C한테 임대를 했다. 이때 A 같은 경우가 비록 점유를 회복하기 전이라도 204조에 근거해가지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승소해가지고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회복한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회복한 게 아니고 회복 가능성만 있었을 경우에도 민법제 192조 2항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유치권의 소멸을 부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요 최신 판례 원심, 즉 우리 교재 3페이지에 있는 2011-72189 이 사건의 원심 같은 경우는요, A 같은 경우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2조 2항 단서에 근거해가지고 처음부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원심이 본 겁니다. 하니까 대법원이 깨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냐? 192조 2항 단서에 의해서 처음부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을 받으려면 A가 실제 회복한 게 필요하다.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 갖고는 A의 유치권 소멸을 부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민법제 192조 제2항 단서 같은 경우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A의 유치권은 계속 그냥 쭉쭉쭉 소멸돼 버린 것이므로 이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교재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철저하게 다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자, 신의측의 한계에 대한 지문인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함정 파기 참 좋은 지문입니다. 보시면 사건 번호 확인하시죠. 2005-71659, 71666 있지 않습니까? 자,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이제 만 19세 6개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정법에 의해 가지고 만 18세 6개월로 바꿉시다. 해서 만 18세 6개월 돼가지고 조금만 더 지나면 생일 딱 지나게 되면 이제 나이가 찰 수 있는 미 같은 경우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바해가지고 벌었던 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가지고 신용구매 계약을 했던 사안이다. 이해되시죠? 자, 이 사안에서 그 A 측이, 즉 미 A 측이 신용구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했거든요. 하니까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이 사건 원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으면 나이가 차버릴 A 같은 경우가 그렇게 신용카드 월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구매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또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원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판례 같은 경우도 깨버린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것도 강행법규다. 강행법규에 근거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버리면 그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을 몰각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미 A 같은 경우가 그 신용구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었음에 근거해가지고 취소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취소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신의 측이 아니고 그 사안에서 A 같은 경우가 알바할 때 그 A의 친권자인 엄마 아빠가 동의했지 않냐. 그렇다면 그 A 같은 경우가 알바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월 소득 범위 내에서만큼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
법대들이 이른바 묵시적으로 처분에 대해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런 판례 나왔을 경우에 또 결론만 대충 외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틀린 지문, 신의 측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지. 맞는 지문이지. 1년 더 공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처분 허락한 사실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까지 꼼꼼하게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했던 미 같은 경우가 사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에 근거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진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다. 따라서 반하는 것이 아니니까 1번 지문 X를 딱 그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동일한 취지다. 즉 강행법규에 의해서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버리면 그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을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의 문제인데, 자, 유동적 무효인 상태하고, 즉 A하고 B 사이에서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받게 되면 소급해가지고 유효하게 바뀔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하고, A하고 B 사이에서의 그 매매 계약이 처음부터 토지 거래가를 배제, 잠탈 등을 하기 위해서 돼가지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이거나, 또는 처음 출발은 유동적인데 어떠한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확정적 무효가 됐을 경우를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첫 번째 목차 가번을 보시면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경우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효력은 없겠지만 그래도 허가 협력할 의무는 있죠. 그래서 의무는 있다. 그런데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요, 그렇죠, 더 이상 허가 협력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없다. 그럼 강사야, 어차피 둘 다 무효니까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소를 제기해봤자 피고 측에서 무효에 항변해버리면 다 패소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럼 두 개의 구별식이 뭐냐?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구했을 경우는 패소하겠지만 허가 협력 절차 이행을 소구했을 경우는요,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경우는 상대방한테 협력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수 있을 것이고,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요, 패소하겠죠. 그럼 실체법상 허가 협력 의무의 존부의 차이를 보인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시면 나번이죠. 이미 지급했던, 즉 매수인 같은 경우가 허가 받기 전 단계에서 토지 거래 허가가 필요했던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는 계약금을 지급했겠죠. 그럼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 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문제인데, 됐습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요, 지급받았던 급부라고 하는 것을 청산하는, 즉 돌려주는 관계가 아니라 허가 받을 수 있게끔 서로 협력해가지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하게 만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의 경우라면 급부 청산 단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요,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허가 협력할 거 없이 이미 지급한 게 있다면 급부 청산 의뢰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인 경우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 차이를 보이죠. 두 번째 보시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매 계약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예를 들면 A하고 B, A가 X 토지의 소유자 겸 매도인, B 같은 경우가 매수인, A하고 B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X 토지가 토지 거래 허가 필요한 상태, 다만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매도인 A의 고의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이 멸실됐다 또는 수용되었을 경우에 B가 A한테 이행불능을 이유로 배상 청구하거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해가지고
유효한 채권 채무에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안처럼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결국은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유효한 채권 채무의 발생이었거든요. 따라서 이행불능, 즉 체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불능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똑같은 판례에서 기출지문 먼저 2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지문 판례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확정적으로서 무효가 됐을 경우에 그 무효된 사유에 잘못, 고의가시 등이 있는 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시인 측에 바란다 아니었죠. 강행법규상의 무효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하는 것을 시인 측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버렸을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라고 하는 것을 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인 측에 반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기 때문에 이번 지문 틀린 지문. 요 판례의 판시사항 1번이 출제 예상 지문입니다. 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과연 매수인 B 같은 경우가 매도인 A한테 이행불능에 근거한 각종 효과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어찌되었건 아직까지는 매매계약상 채권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 같은 경우는 체불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행불능에 근거한 각종 해제, 배상 구할 수 없다기 때문에 3번 지문 같은 경우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큼 꼭 여러분들 그 복습을 하실 때 다 한번 쭉 정리하신 다음에 일주일에 2번씩 올라올 거지만 무시하지 마시고 꼭 집중해가지고 열심히 듣고 교재 복습하고 또 기본서 읽고 그렇게 쭉 앞으로 저를 따라와서 민법 고득점 해가지고 빨리빨리 올해 시험 붙을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